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바로 어제 4월 4일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일이었죠. 부활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많은 숫자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예전의 부활절을 생각해 본다면 여의도 또는 시청 앞 광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부활절을 축하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하나의 풍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담에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어제 부활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강조점을 둬서 그런지 그 전제죠. 부활의 전제인 고난과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좀 다소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제가 느낌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절기 혹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활신앙이지요. 그런데 부활에는 반드시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없이 부활은 없다. 네. 예.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 없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던 자발적 고난이다. 이 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네. 이 부분을 교회가 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그냥 부활의 기쁨만 그렇게 누리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부활절 보내면 사실은 그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텍스트였다면 저는 오늘의 컨텍스트를 2021년 예. 한국 보궐선거로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서울의 1천만 시민 또 부산의 400만 시민의 민생을 관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시장이 누구인가, 누구로 선출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분위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대담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난 30년 돌아보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그 도덕성에 초점을 좀 맞췄었는데요.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 방송 영향과 무관하게 시민들 유권자들이 이런 구분을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십니까? 그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른바 그 민낯을 그 보여준 그런 이제 그야말로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아주 안면몰수하고 네. 나설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아마 그런 그 분위기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거짓으로 거짓을 덮는 네. 그런 정치적 퇴행 그리고 악순환이 그 오늘 같은 그런 시대에 참 아주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참 이상한 그 현상을 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다시 정립해야 될, 다시 세워야 될, 이것은 무엇보다 정의에 기초한 투명하고 네. 정직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이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정의에 기초한 정직한 사회 만들기. 아마 이게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는가, 인사말로 대신하면서 우선 본격적인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너머 방송 진행하면서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 분명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민중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일이죠. 사실은 2021년 한국 사회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점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친 서민들이 그 곁에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또 정의와 평등, 기회 균등을 아마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저희가 예수 정신에 비춰보면 아마도 보궐선거에서 좋은 정책을 내고 또 그 지도자를 하겠다는 분이 도덕성에 가능하면 좀 결점이 없는 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잘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 모레가 선거일인데요. 예. 정 목사님 지난주 다소 암울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입장이신가요? 예. 예, 저는
좀 불길한 그런 전망이지만 역시 그런 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야당이 잘해서 혹은 야당이 내세운 후보가 훌륭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여당 지지층 상당수가 지금의 어떤 집권 세력에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그 실망감 때문에 투표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예상외로 많아요. 예. 제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뭐 이번 투표해서 뭐 하나. 네. 이제 이런 그 속셈을 좀 드러내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그것이 어떤 실망감, 이것의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설사 이긴다 해도 이 정권 전반에 이렇게 그동안 드리워졌던 그런 불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할 때 성립되는 것처럼 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쨌든 국민들이 압도적 그 의석까지 밀어주면서 그 여당에 기대를 했고 또 여당도 개혁을 자처했으니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죽어야 산다. 그런 어떤 그 비장한 각오로 이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도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보도들을 접하다 보면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 넘어가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 과제들 다루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은 시민들, 국민들이 실망하고 했다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뭐 아시는 대로 이게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네. 이게 처음에 그 공정, 규례, 정의 이걸 말했을 때 뭐 너나 없이 얼마나 열광하고 또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서민들, 그 일반 그 국민들 대다수의 그 삶이 더 팍팍해졌지요. 또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쌓여진 누적된 불만들이 네. 단순히 이번 뭐 LH 사건 때문에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그 실망감들이 쌓였던 네. 그 불만들이 이번 이 LH 사건이 그 뇌관 역할을 함으로써 터져 나온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좀 그런 대로 지지율도 좀 유지하고 예. 그 선전을 했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그 입후보했던 그 민주당 후보자들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선돼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소위 구호를 내걸고 네. 뭐 소위 말하는 문재인 마케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할 때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그거 그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나 걱정해라. 예. 그러면서 문재인 마케팅 어떻게 보면 하지 마라. 네. 이런 이제 금지에 가까운 어떤 그런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또 하나 요인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당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너무 죽을 썼다. 네. 쉽게 말해 야당이 뭐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간에 민주당은 야당 복이 있다. 야당 복이 많다고 뭐 그런 했는데. 그런 저 말도 그렇게 떠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야당 어떤 프리미엄도 약발이 다 했고 도대체 아니 180석까지 몰아줬는데 도대체 1년이 다 가도록 뭘 했냐?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그 어떤 실망감 이것이 이번 이 선거를 바라보는 이 전망이라는 거죠. 예. 좀 암울하게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동의되고 예, 그렇습니다. 가열찬 개혁 드라이브를 더 진행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제가 뭐 작은 걱정이긴 합니다만 혹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개혁 피로감이 좀 드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예, 아니에요. 뭐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뭐 제 판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분들이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한 네. 지지부진한 거기에 바로 실망감을 많이 표를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예. 이 정장 보시기에 뭐 검찰 개혁 제대로 됐습니까? 현재로는 공수처는 출범을 했죠. 글쎄 네. 그 공수처 안에 네. 그 가까스로 출범을 시켜놨지만 공수처가 벌써 그 한 3개월 다 돼 가는데 아직 조직 구성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또 이 공수처를 꾸린 그 계기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 검찰이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 네. 소위 그 어떤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그 어떤 그 병폐 이것들을 좀 들추어서 제대로 처리하라는 건데 지금 공수처의 여러 이런 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그 공수처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네. 오히려 뭐 언론이나 뭐 야당이 좀 이렇게 뭐 공정성이라고는 이름 하에 그 눈치를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네. 또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동안 말해왔던 것이 소위 검경 수사권 분리. 네. 예, 기소권 분리 아닙니까? 네. 이것도 여전히 그냥 말만 있지 이게 제대로 딱 방점을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완의 개혁이다. 또 뭐 네. 다른 좀 부분에서 보면 금년 1월 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노동계의 이제 수건이었는데 네. 그걸 처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를 시켰고 또 50인 이하 사업장도 3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이 재해가 바로 이 5인 미만 혹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이런 그 재해가 일어나는데 네. 뭐 이런 것들로 미루어서 이거 괜히 문의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니냐 네. 이런 냉소가 있는 거죠. 네, 개혁 입법들이 문의만 있는 경우들 지금 국민들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목사님 비판적으로 보시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함해서 저는 또 교육개혁하고 경제제도 개혁에 관해서도 사실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강남과 강북의 차별도 예. 사실은 교육개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경제개혁 역시 부동산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예. 또 경제 지표도 사실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런 통계들이 사회적으로 공표되거나 언론들이 잘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 저는 가장 좀 큰 성과라고 보면 사실은 그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지금 뭐 남북 관계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바구니에서 일단은 미국과 북한이 좀 위기였던 부분은 해소를 시켰고 또 그 틈바구니에서 평화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는 그 역사 인식이 분명해야 하고 또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 남북 당사자 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국민들이 또 많이 응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를 해야 되고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앞서 말한 대로 그 지지와 어떤 기대가 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그 개혁 과제들이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법으로 이 뒷받침을 해줘야 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여당이 국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번번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네. 그 야당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 이 여당에 대해서는 조정동을 비롯한 또 일부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까지 그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냉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또 이 그 캐캐묵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네. 그 자기들 조직 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또 이런 거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이 국민들이 바로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 자,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말 개혁을 완수해라. 이렇게 그 밀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작 그 개원을 하고 나서는 무슨 뭐 야당과 대화를 뭐 한다. 혹은 뭐 협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네. 야당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잡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 잡히는 듯한 그런 엉거주춤한 그런 태도를 일관해왔고 그리고 정작 이 국민의 그 뜻 이걸 헤아려 보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야당의 눈치를 본다든지 혹은 수구 언론의 눈치를 보느라 이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 네. 바로 이 여기에 국민들이 좀 실망을 표하는 겁니다. 국회의 역할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걸 보면 검찰이 오히려 개혁을 저해한다면 검찰청 법을 바꾸고 또 언론이 공연히 왜곡하거나 개혁에 계속 딴지를 걸면 언론관계법도 국회가 좀 개정하면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예.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면 될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방기하고 있지 않는가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런 처세를 무지함과 비겁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수 교수가 페이스북인가요? 거기다 네, 이런 네. 걸 썼더라고요. 지금은 압도적 다수당의 대통령이다. 네. 그런 대통령이 왕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지할 일을 못한다. 네. 왕따를 받고 여전히 이 발목을 잡혀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번 판단력을 되돌아봐야 될 거다. 뭐 그런 요지의 예. 글을 썼는데 자신감을 갖고 좀 일하라 이런 취지일 그렇죠. 텐데. 그 얘기인데 네. 보니까 그 댓글에 그냥 문재인 좀 소위 열렬 지지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기겠지만 굉장히 그 글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예. 배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배신자는 작금의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힘과 여건을 다 만들어 줬는데도 그냥 지지부진하는 네. 어쩌면 그런 그 기대를 배신한 바로 결과가 지금의 그런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